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설명서 11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출발을 독해 읽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책과 관련된 얘기부터 전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책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럼 우리가 문해력 했을 때 책을 읽으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또 말을 하고요. 실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보다 듣고 볼 수 있는 좋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책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책은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작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의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부모와 제일 가까이 지내고 부모와 몸으로 부대끼면서 모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기 행동 양식을 익혀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문해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책입니다. 즉, 그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그걸 넘어선 사람들, 넘어선 세상 일을 알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책을 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과연 나와 동향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살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넘어서 굉장히 멀리 있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속이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그 사람들 보고 이해를 합니다. 아, 저 행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저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구나를 체험하는 거죠. 근데 책은 그 체험이 굉장히 간접적입니다. 그리고 모호합니다. 전달된 정보는 오로지 문자인 것이고, 그 문자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그 시츄에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독해력, 문해력이라는 말들은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그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많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단순히 책 이상의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외부 정보, 즉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외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채널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문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문해력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용은 누가 누구를 인용했네라는 개념에서 인용이 아니라 코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나오는 문장 중에 어느 부분 하나를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이런 말을 했네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 어휘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센텐스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나의 단락, 문맥 전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를 이어줄 수 있는 고리가 되는 거죠. 전혀 경험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나오는 어휘들을 보고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저런 단어를 쓰는구나. 저런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쓰고 왜 쓰는구나. 아, 저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구나. 저 전달해 주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저 의미 전달을 하는데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어린아이들이 부모 속에서 따라하기 같은 작업처럼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하기 작업. 그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차별을 만들어가는 동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문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나타난 문장, 그 글에 나타난 어휘, 그 글에 나타난 의미들을 이해하는 작업, 그거를 따라해보는 작업. 그게 독해력, 문해력,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마치 자기가 그 주인공인 것처럼 그 말을 따라해보는, 그 액션을 따라해보는. 그럼 그때 느껴진 감정 상대편이 아, 나도 그 영화 봤어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엄청 많은, 말로 하진 않았지만 전달되어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책 속에서는 글자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문장으로 표현된 것들을 내가 따라함으로써,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이렇게 코트 인용문을 따라서 인용기라고 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인용기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어렸을 때는 그냥 너 자신을 알라, 그 알고 있던 사실만 가지고도 재밌어서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구나. 그 상황 전체를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해가 높아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그런 문장들이 전달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시간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적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어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줄 수 있죠. 네가 읽은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대목이 있으면 뭐 하나 또는 두 개를 말을 해다오. 보상도 할 수 있고, 왜 그 문장을 또 그 단어를 선택했니를 물어봤을 때 그 친구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친구의 이해도를 알 수 있고 그 친구가 그 말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장하면서 그에게는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쓰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저학년 특히 아이일수록 독후감을 쓰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 줄을 쓰든 10줄을 쓰든 한 권의 책을 이해해서 전달해야 하는 작업인데 어렵죠.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배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런 독서 얘기할 때 또는 색인 같은 거, 주제명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국어책이 있는데 국어책엔 단원이 나눠져 있고 각 단원마다 문장이 쓰여 있다.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굉장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예습을 해오라고 그러고 내주는 숙제가 뭐냐면, 새로 나온 단어를 찾아올 것, 새로 나온 어휘를 찾아올 것, 문단 나누기를 해볼 것, 전체 대강의 뜻을 써볼 것. 그걸 가만히 보면 새로 나온 어휘는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용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어휘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문장을 이해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뭐 기승전결이 되었던, 서론본론 결론이 되었던 좀 구분짓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반전이 일어나고 클라이맥스로 가고 결론이 도출되고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가 뭔데 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문해력입니다.
그 문해력을 단계별로 쭉 배우고 가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특히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그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외의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독후감을 쓰라 그러고 6학년한테도 독후감을 쓰라고 중학생한테도 쓰라 그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전체 대강의 뜻을 파악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도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네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 새로운 어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학년별로 단계별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용기 같은 것들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늘 내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어휘도 들어올 수 있고 그 하나의 문장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따라해 볼 수 있는 시츄에이션을 설정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독후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용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내가 읽은 책에서 참 재밌다, 중요하다, 이거 이런 표현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모으는 작업이죠. 이럴 때 항상 동서양 얘기를 하면서 서양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 말 하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가장 손에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시서로스라는 어휘 사전입니다. 어휘 관계 사전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 같은 의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휘들이 갖고 있는 관계를 설명해 주는 사전입니다. 그 시서로스를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는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속에 쓰여진 용어를 보고 저 용어 대신 내가 다른 용어를 교체해서 쓸 수 없을까? 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 100% 일치하지 않으면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용어를 바꾸어줌으로써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다른 어떤 뉘앙스를 띠는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자기의 그 품격도 높일 수 있고 상황 전달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안다 그러면 know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서양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그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우리도 용어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룹과 저들 영어의 그룹 속에 한 10개, 예를 들어서 10개가 서로 붙어 있고 같은 의미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쓰임새와 상황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 뎁스도 다르고 아는 정도도 다르고 안다는 것이 그냥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인지했다는 것인지 그걸 넘어서서 이해를 했다는 것인지 넘어서서 그 관계를 맥락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따져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휘가 있고 다양한 문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볼 때 책을 읽기에 가장 첫 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기를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읽은 책을 그 속에 나온 문장들을 그 시대와 그 사람의 경험을 내 스스로가 빙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연습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용기를 만드는 작업이 독후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서뿐만 아니라 어른이 될 때까지 다 필요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왜? 제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고 어디를 방문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10군데 20군데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서 만난 사람과 그 시간대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곳을 방문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른 시간대의 방문은 또 다른 용법, 다른 문장, 다른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냐면 60년대에 나온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하네 하게 느낀 게 뭐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걔네들은 미스터 미세스 하면서 상대편 자기 남편의 성을
돼서 부르거나 좀 친해지면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데 60년대에 나온 드라마에는 뭐라고 부르냐 마더 누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성이 스티븐스면은 마더 스티븐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저 시대에는 미국 사람들도 자기 시어머니를 부를 때는 앞에 마더를 달고 미세스 대신 마더를 달고 성을 붙였구나. 근데 지금 거의 안 쓴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문장도 바뀌고 표현하는 사용되는 어휘들도 바뀌고 그것이 의미하는 폭도 시간을 달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니? 그럼 저는 인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아이들의 말할 때 이거를 문장 중에, 이 대화 중에 이런 걸 참 많이 쓰는데 이건 코트, 인용했다는 말이고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 했던 말, 그 중요성, 그 말이 갖는 보편성, 어떤 그 상황적 관계를 알아들으라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공감해낼 수 있는 또 공감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런 인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했을 때 그 권위를 더하고 지금 내 상황이 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느낌이 그 사람의 그 말과 같아.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옛날 이런 선조들이 만든 말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당신 또 이해하겠지? 라는 공감대를 이제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후 활동에 제가 첫 번째로 잡은 얘기가 바로 인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인용문을 만드는 작업, 글을 읽을 때 그 문장의 표현들을 써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장, 어떤 센텐스를 전달할 때는 그것이 갖고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말투. 그랬어? 안 그랬어? 하고 말하는 사람과 그랬니? 안 그랬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 다른 스타일들을 쳐다보고 그런 스타일들을 익혀가는 작업일 수도 있고 그 스타일들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경험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걸 언젠간 써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나의 어떻게 감정을 좀 색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진 감정이 네가 이해하는 감정보다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어 라는 의미도 함께 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독후 활동에서 인용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 인용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독후 활동의 첫 번째로 인용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